안녕하세요. 유이 아카데미 2020 뉴 정보처리 기사 실기 핵심 이론 3장 통합 구현 중에서 세 번째 내외부 연계 모듈 구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시스템 간의 연계를 할 때 연계 모듈을 구현하는 환경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스템 간의 연계를 할 때 그 연계 모듈, 연계를 하는 어떤 소프트웨어, 솔루션 또는 연계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계 모듈 구현 환경 구성 및 개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연계 모듈 기능 구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연계 모듈 기능을 구현할 때에는 주로 두 가지 방식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 EAI, ESB 방식과 그다음에 웹 서비스 방식 이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AI와 ESB 방식은 이제 좀 약간 예전에 시스템과 시스템의 어떤 종속된 연계 방식, 특정 솔루션의 연계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웹 서비스 방식은 이제 최근에 웹 표준 HTTP의 표준에 따른 웹 서비스를 통한, 그러니까 웹 환경을 통해, 인터넷 환경을 통해서 시스템 간의 데이터를 연계하고 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EAI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AI는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인터그레이션이라는 용어인데요. 약자인데 이 EAI는 예전에 기업에서 운영하는 주로 기업에서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연계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특정 어떤 벤더사의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프로토콜이나 DB 또는 OS 같은 백엔드 소프트웨어에 관계없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차원에서 통합하는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루션이라는 것에 방점을 둘 수 있고요. EAI는 예전에 그러니까 솔루션, 그러니까 제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벤더사의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그 소프트웨어를 구축해서 어떤 소프트웨어끼리 연동을 해주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면 미들웨어, 허브를 이용해서 비즈니스 로직 중심으로 기업 내 어플리케이션을 통합 연계합니다. 자, EI의 구성 요소를 한번 볼게요. 이 시험에 이제 필기 시험이나 또는 실기 시험에서 EAI나 또는 ESB나 웹 서비스 방식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한 이해를 꼭 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EI 구성 요소 우선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EI 플랫폼, 그러니까 EI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플랫폼은 데이터 무결성을 위한 메시지 큐와 트랜잭션 미들웨어의 기능 수행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I 플랫폼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시스템 어떤 어플리케이션 간의 연계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 연계라든가 또는 트랜잭션 미들웨어 어떤 중간에서 어떤 데이터 통신과 또는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어댑터라는 것은 다양한 패키지 또는 인하우스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재사용성이 높은 인터페이스 지원을 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어댑터라는 것은 서로 다른 어플리케이션 간에 연계를 할 때 그러니까 어댑터 연결하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 인터페이스 연결 인터페이스 기능을 해주는 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브로커는 이제 시스템 상호 간의 데이터 전송, 데이터를 전송시켜주기 위한 데이터 포맷과 코드 변환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댑터하고 어플리케이션 어댑터와 브로커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댑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브로커는 데이터를 연결해주는 데이터 포맷과 코드 변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어떤 통로 역할을 해주는 브로커가 뭘 이렇게 전달해주는 역할이잖아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워크플로우는 이제 미리 정의한 비즈니스 워크플로우는 미리 정의한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어플리케이션 간의 데이터 전달 및 연동을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모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즈니스 요 네 가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EI 구성 요소는 EI 플랫폼,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어댑터, 그다음에 브로커, 그다음에 비즈니스 워크플로우 이렇게 네 가지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댑터, 그다음에 브로커, 그다음에 비즈니스 워크플로우 이렇게 네 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EI 구축 유형 비교, 이것도 뭐 시험에 필기 시험이나 실기 시험에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EI 구축 유형에는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연결하는 구조로 갈 거냐라는 개념으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포인트 투 포인트는 복수의 어플리케이션 간에 1대1로 통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가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 이렇게 1대1로 연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단순한 구조고, 단점은 이제 변경과 재사용이 어렵습니다. 이게 1대1로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이 수정 사항이 생기면 재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고 변경이 쉽지는 않습니다. 자,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타 방식이라고, 네트워크 구조에서 스타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허브가 있고 여기 이렇게 스타 형식으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중앙집중식 방식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시스템들과 연동 어댑터를 이용해서 시스템이 연결되는 거죠. 각 시스템들과 연동 어댑터. 그래서 데이터 전송이 보장되고 확장 및 유지 보수가 편리합니다. 단일 장애점, 단점은 장일 장애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라고 하는데, 허브 장애 시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브가 여기서 페일리어 문제가 생기면 다른 시스템들 모든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을 다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다음 버스 방식이 있습니다. 버스 방식은 이제 이런 구조죠. 이렇게 버스가 이렇게 쭉 있고 버스 형태로 이렇게 어떤 통신을 할 수 있는 통신선을 가지고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스타 방식하고 다른 거는 버스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어플리케이션하고의 통신 연결이 문제가 생겨도 다른 어플리케이션하고 연결은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동적인 업무 프로세스 통합이 되고 서비스 중심으로 하나의 업무 프로세스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버스 형식은 서비스 중심으로 가는 건데, 이 사실 버스 형태는 이제 요게 이제 발전이 되면 EAI는 버스 형태를 가지지만 EAI는 솔루션 기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벤더 종속적이에요. 그런데 요게 이제 발전되면 다음 장에 나오는 ESB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네, 표준 방식으로 특정 솔루션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표준화된 그런 이제 솔루션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이 버스 방식은 이제 표준 통합 기술을 이용하고요. 데이터 병목 최소화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버스 형식으로 구축하기 때문에 초기 구축 비용이 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라고 해서 ESB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업에서 운영되는
서로 다른 플랫폼과 어플리케이션들 간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중심의 통합 지향하는 아키텍처 또는 기술이다. 그래서 서비스 중심, 이게 이제 키워드죠. 그러니까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이나 시스템들을 통합해서 쓰는 건데, 연계해서 쓸 수 있는 건데, 서비스 중심으로 통합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버스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연결하는 구조죠. 그다음에 서비스 버스를 이용해서 서비스 중심으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간의 상호작용을 유기적으로 연결 하는 것인데, 뭐 보통 느슨한 결합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루즈리 커플드라고 하는데, 유기적으로 연결되고요. 그다음에 조절하는 뭐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그다음에 상호적으로 조절하는 표준 기반의 통합 플랫폼이다. 그래서 ESB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서비스 중심이다. 그리고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느슨한 결합 방식,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그다음에 표준 기반이다. 표준 기반 통합 플랫폼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서비스 중심이라는 거, 서비스. 그다음에 느슨한 결합. 그다음에 표준 통합 플랫폼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ESB의 구성 요소 볼게요. 레거시 연동 컴포넌트가 있고요. 다양한 표준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어댑터 형태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기존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연동할 수 있는 컴포넌트, 이 다양한 표준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컴포넌트고요. 그다음에 메시지 변환과 가공, 그래서 통합 개발 환경 통합 데이터 포맷 형태의 가공을 합니다. BPM은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이제 서비스 정의 또는 오케스트레이션 통한 프로세스 정의 관리 이런 거를, 그러니까 프로세스 서비스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오케스트라 연주하듯이 이렇게 모든 다른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서비스 중심으로 이렇게 재조합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프로세스 정의나 관리를 하는 것이 BP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컨트롤과 모니터링, 컨트롤인데, 예, 컨트롤과 모니터링. 그래서 레거시 연동, 그다음에 데이터 변환, 프로세스 작성 관리, 단계별 모니터링, 이런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통합 개발 환경, 그래서 개발 효율성을 위해서 통합 개발 환경을 제공합니다. 자, 그래서 ESB 구성 요소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적용 프로세스는 이제 쭉 읽어보면 되는데, 뭐 ESB 비전을 정리하고 비즈니스 분석 및 비전 수립,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식별, 그래서 실제 이제 서비스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비즈니스와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현행 시스템 분석 및 서비스 정의,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정의, 그래서 그다음에 ESB 설계, 그다음에 서비스 명세,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 설계, 그다음에 ESB 구현, 그래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ESB 테스트를 합니다. ESB 인도, 그래서 ESB 이행하고 인도. 그래서 ESB 적용 프로세스에서 뭐 중요한 것은 서비스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비즈니스 분석을 하고, 당연히 이제 비즈니스 분석을 하고 비전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현행 시스템을 분석한 다음에 서비스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서비스 명세를 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을 설계한 다음에 그 설계한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을 설계한 것에 따라서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ESB 테스트를 하고 ESB 이행하고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ESB 도입 효과는 어플리케이션 통합이 혈압 지원이 가능하고 실시간 기업 기반을 제공한다. 이거는 뭐 리얼타임 엔터프라이즈라고 해서 가상의 어떤 실시간 기업,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간의 통합을 통해서 원격에 있는 원거리에 있는 뭐 지부 지사 뭐 이래서
해외에 있는 그런 기업들 안에 통신도 가능하게 할 수 있음으로써 어떤 기업이 실시간으로 어떤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공통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고요. IT 거버넌스 온라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EAI하고 ESB 비교 표를 살펴볼게요. 그래서 EAI하고 ESB 뭐가 차이점이 있는지 이거는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목적은 EAI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합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EAI는 그 좀 오래된 개념인데 예전에는 이제 솔루션으로 이제 구매를 해서 어플리케이션 간에 연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전체의 어떤 좀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간에 통합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 간에 통합하는 것이 초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어댑터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로직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인 어떤 측면에 어떤 중심으로 연계를 한다. 이렇게 살펴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대부분 표준이긴 하지만 부분적인 벤더 종속이 있다. 벤더 종속. 그래서 벤더라는 거는 어떤 특정 업체죠. 업체의 어떤 솔루션, 판매되는 솔루션에 종속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기업 내 이기종 어플리케이션을 통합을 하는 범위가 기업 내에서 이기종 어플리케이션 간에 연계하는 게 목적입니다. 뭐 유지 비용은 이제 높죠. 연계 시 어댑터를 구매하거나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 비용이 높고 확장성도 높긴 한데 어댑터가 연계되는 범위 내에서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비즈 인프라에 활용하는 겁니다. 아래 구성도를 보면 당연히 뭐 ERP라든가 기업 내에서 쓰는 ERP라든가 CRM이라든가 MIS를 통합하기 위해서 다른 이기종 어플리케이션을 연계하기 위해서 EI라는 것이 중간에 이제 이렇게 연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EASB의 차이점은 EAI가 기업 내에서 어플리케이션 로직, 비즈니스 로직 중심으로 또 그리고 그 어떤 특정 벤더에 종속돼서 어플리케이션을 연동한다라고 한다면 기업 내에 한정돼 있다라고 한다면 ESB는 어플리케이션뿐만이 아니라 프로세스 통합을 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통합을 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이제 서비스 중심이 된다는 거죠. 서비스라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는 어떤 서비스,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에서 뭐 영업을 한다든가 또는 제품을 만든다든가 또는 제품을 판매한다든가 이런 어떤 비즈니스의 어떤 서비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서비스들을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플로우가 있게,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있는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통합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기종 간의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적인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것보다 좀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웹 서비스나 JMS, 뭐 IIOP 이런 연계 서비스, 연계 어떤 지금 현재 표준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어떤 연계하는 그런 기능들, 그런 기법들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도구들, 그러니까 뭐 방법론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서비스 버스를 이용해서 서비스 중심으로 연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개방형 표준 중심으로 연계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ESB하고 EAI 차이점은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 통합으로 하는 것이 ESB, 그다음에 개방형 표준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이런 게 이제 차이점이죠. 그다음에 이제 ESB는 좀 더 기업 내, EAI는 기업 내의 어플리케이션 통합이라고 한다면 ESB는 기업 내외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통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연계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 물리적으로 어떤 빌딩 내에 한정돼 있지 않고 외부에 또는 뭐 해외에 있는 어떤 어플리케이션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지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고요. 서비스 단위 재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확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서비스 중심으로 모든 걸 다 통합하기 때문에 확장성이 굉장히
그렇죠. 그리고 표준 기반으로 해서 연계 기능들을 연계하기 때문에 확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SOA 인프라 구현 핵심 플랫폼이다. 그래서 이 SOA라는 것이 예전에는 많이 이제 이슈화돼서 어,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의 약자죠.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네,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그래서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의 어떤 기본 플랫폼으로서 ESB를 쓰게 됩니다. SOA라는 거는 이제 뭐 어쨌든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들을 이제 서비스 중심으로 연계하는 어떤 차원의 개념으로서 SOA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이게 아키텍처라는 거는 어떤 구조 설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 중심으로 모든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아키텍처, 그러니까 설계를 하겠다. 구조화해서 어떤 설계도를 그리겠다. 이런 개념인데, 이런 때 쓰는 어떤 연계 방식이 ESB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서비스 버스를 중심으로 해서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ERP라든가 CRM이라든가 MIS라든가 또는 기타 뭐 외부의 어떤 어플리케이션들하고도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EAI하고 ESB의 차이점, EAI는 어플리케이션 중심의 통합, 그리고 ESB는 프로세스 통합이 확장된 거고, 그 다음에 EAI는 비즈니스 로직, 기능 중심으로 벤더 종속적이고, 그 다음에 ESB는 서비스 중심이기 때문에 개방한 표준을 따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범위가 EAI는 기업 내, 그 다음에 ESB는 기업 내외, 그리고 뭐 EAI는 또 이제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확장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적이지만 ESB는 좀 더 확장성도 높고, 그 다음에 서비스 중심이기 때문에 재사용성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EA하고 ESB 방식의 연계 모듈의 구현 환경 구축 절차라고 있는 건데요. 이 내용은 그냥 이제 가볍게 뭐 한번 보시면서 넘어갈게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어떤 연계의 어떤 뭐 EA하고 ESB도 결국에는 데이터 연계를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연계 DB의 구성이나 이런 것이 기본적인 어떤 절차이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연계 DB와 계정 생성, 그래서 송수신 시스템 간의 DB 구성 및 계정 생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연계를 위한 테이블 생성, 그래서 연계에 필요한 연계 테이블이라든가 로그 테이블, 매핑 테이블, 오류 코드 테이블 이런 것들을 생성하게 되고요. 연계 프로그램의 구현,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 세 가지 절차는 쉽게 이해하신다면은 첫 번째는 연계 DB에 대한 계정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설정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테이블을 연결을 위한 테이블 생성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계 응용 프로그램을 구현하게 됩니다. 연계를 위한 응용 프로그램 구현을 해서 뭐 트리거를 활용한다든가 그래서 실제 시스템이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동작을 구현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연계의 핵심 어떤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웹 서비스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서비스에서는 이 세 가지 구성 요소, SOAP, 그 다음에 WSDL, UDDI 요거에 대해서 꼭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SOAP하고 WSDL, UDDI 등 표준 기술, 이게 표준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 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서비스 또는 플랫폼이다. 그래서 아까 이제 어떤 ESB보다 좀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웹 서비스는 어, 웹 환경, 그러니까 인터넷을 이용하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SOAP이나 WSDL이나 UDDI 표준 기술을 이용해서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들과 연결해주는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어떤 벤더사에 종속적이지도 않고 표준 기반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범위도 연계되는 범위, 시스템 간에 연계되는 범위도 굉장히 확대되는 거죠. 뭐 국가 간에 또는 해외의 어떤 다른 시스템들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이게 인터넷 망을 에 연결돼 있는 모든 컴퓨터들은 다 연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뭐 전 지구에 있는 연결돼 있는 모든 컴퓨터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준 방식으로 이제 분산 저장된 자원들을 공유하고 호환 가능한 인터넷 서비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XML 기반의 플랫폼과 구현 언어가 독립적인 컴포넌트 기반의 분산 컴퓨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보면 웹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통신할 때는 직접 DB2DB로 연결하는 구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을 연결할 기존의 EAI나 ESB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연결하면서 DB 간의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게 데이터를 직접 전송하는 형태인데 웹 서비스는 웹 기반 환경 안에서 인터넷망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DB 간의 연결을 직접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도입하게 되냐면 데이터를 어떤 텍스트 파일 형태의 구조로 변형을 한 다음에 그것을 전송합니다. 그래서 파일 형태로 전송을 해요. 그것이 이제 XML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전송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XML 안에다가 데이터의 구조와 데이터의 어떤 구조를 설계할 수 있게 XML 구조로 만들어서 거기 안에 데이터를 담고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직접 거기다 담고 전달하기보다는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 메타데이터 정보를 XML 형식으로 구조화해서 전달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데이터가 전송될 수 있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을 보면 XML 기반이고 상호 운영성, 기존 웹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호환성이 굉장히 높고 상호 운영성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시스템 구조 유연성, 유연한 소프트웨어 구조고, 그다음에 사용의 편리성, 소프트웨어 설치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 통합 환경 제공, 시스템 간의 통합 환경이 제공됩니다. 그다음에 IT 개발 운영 비용이 절감됩니다. 분산 시스템 간의 소프트웨어 통합 자동화가 아주 왜냐면은 이게 특정 솔루션으로 이렇게 구매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웹 환경을 통해서 데이터를 통신하고 XML 기반으로 데이터를 통신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성도 높고 그다음에 편리하고 그다음에 설치하기도 좋고 개발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통합 자동화하는 데 굉장히 비용 절감이 됩니다. 자, 웹 서비스 기본 구조인데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구조를 삼각 구조를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일단 이 서비스 브로커라는 것은 이제 여기 UDDI라고 하는데요. UDDI라는 것이 오른쪽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UDDI는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Universal Description, Discovery and Integration. 그래서 어떤 전 세계 유니버셜 하는 거죠. 보편적인 어떤 그런 어떤 정보에 대한 값이 서술돼 있고 그다음에 검색도 할 수 있고 그다음 통합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웹 서비스에 대한 정보인 WSDL을 등록하고 검색하기 위한 저장소로 공개적으로 접근 및 검색이 가능한 레지스트리다. 그래서 어떤 이 웹 환경에서 데이터 정보를 검색하거나 찾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레지스트리, 어떤 쉽게 말하면 디렉토리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도서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서비스 브로커가 이제 서비스 등록이나 검색 저장 관리 역할을 하고요.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있고요. 요 세 구조를 살펴보면 일단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가 서비스 제공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요청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브로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웹 서비스 구조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 요청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어떤 정보를 연계 구조 속에서 어떤 정보를 제공받기 전에 기본적으로 서비스 브로커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찾는 거죠. 위치나 이런 거를 찾아서 그 위치의 정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거기에 그 정보에 있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연결을 시킨 다음에 데이터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받고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서비스 리퀘스터가 서비스 브로커에 있는 UDDI 정보를 통해서 해당되는 서비스를 검색해요. 그래서 서비스 요청자가 찾고자 하는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 이런 걸 서비스 브로커를 통해서 UDDI 정보를 통해서 데이터를 찾고 검색하고 해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서비스 리퀘스터에게 연결해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find가 있죠. 그래서 서비스 리퀘스터가 먼저 어떤 정보를 어떤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찾아서 그것을 이제 로케이트하고 WSDL이라는 정보를 통해서 랭귀지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서비스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이 SOAP이라는 어떤 형식으로 데이터를 요청을 하죠. 그래서 데이터를 또 주고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XML 구조로 데이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퍼블리시라는 것이 있는데요.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 웹 서비스를 구현하는 하고 제공하는 주체가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자기가 서비스하는 그 서비스를 퍼블리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비스 브로커 UDDI에다가 등록해 놓죠.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를 어떤 정보를 등록해 놓고 저장해 놓고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서비스 리퀘스터가 이 UDDI 서비스 브로커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있는지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웹 서비스 구성 요소 중에서 이 UDDI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레지스트리, 그러니까 어떤 디렉토리 정보 같은 구조로 해서 어떤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어떤 저장소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 UDDI는 사실 어떤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람과 서비스 제공자가 둘 간의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연결하거나 어떤 서비스 리퀘스터가 프로바이더를 직접 바로 알고 있는 경우, 그래서 알려진 송수신 시스템의 통합 구현인 경우에는 서비스 요청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 이런 경우에는 UDDI가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OAP이라는 거는 Simple Object Access Protocol이라고 하는데 HTTP, HTTPS, 뭐 SMTP 이런 거를 사용해서 XML 기반의 메시지를 네트워크 상태에서 교환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제 SOAP이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서비스 리퀘스터가 UDDI의 어떤 정보를 찾아 가지고 그 정보를 통해서 서비스 프로바이더에게 XML 형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웹 서비스 디스크립션 랭귀지라고 하는 것은 웹 서비스 명이라든가 제공 위치, 메시지 포맷, 프로토콜 정보 이런 것들을 웹 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를 기술하는 파일로 XML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SDL이라는 어떤 이제 랭귀지라고 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WSDL에는 형식에는 웹 서비스 명이 뭐가 있고 제공 위치는 어디에 있고 그다음에 메시지 포맷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구조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이 WSDL 구조를 통해서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이 WSDL 형식으로 UDDI에다가 저장하고 퍼블리싱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리퀘스터는 UDDI에 대해 정보를 찾고 가져올 때 확인할 때도 WSDL 형식으로의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세 파트의 어떤 관계를 좀 잘 살펴보시고 이게 이런 구조가 이제 웹 서비스 구성이다. 연계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지금 요즘 최근에 이제 어떤 트렌드한 거는 이 UDDI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 이제 서비스 리퀘스터와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직접 통신하면서 SOAP의 방식보다는 RESTful한
RESTful 형식으로 직접 웹 방식으로 이렇게 get 방식으로 데이터를 이제 어떤 요청을 하기도 하고 데이터를 받기도 합니다. 자, 이제 웹 서비스 방식의 연계 모듈 환경 구축 및 구현 절차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송수신 파일 경로와 파일명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송수신 시스템에서 송수신 연계 파일, 로그 파일 생성 경로와 파일명을 정의하고 디렉토리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송신 연계 응용 프로그램을 구현하게 되죠. 일단 이런 연계 모듈 환경 구축이나 구현 절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송수신 파일의 어떤 경로라든가 파일명을 주고받고자 하는 파일 형식을 먼저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송신 연계 응용 프로그램을 구현합니다. 연계 데이터를 추출하고 송신 파일을 XML 형식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주기적 실행을 위해서는 운영체제의 뭐 크론이나 크론탭이나 뭐 이제 DBMS의 잡 스케줄러에 등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전송합니다. HTTP 기반의 SOAP을 사용해서 전송하기도 하고요. SOAP 대신에 REST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전송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신 DB 반영의 서비스 호출 처리. 여기서 데이터를 이제 송신 쪽에서 이런 파일 정의도 하고 그 다음 응용 프로그램도 구현해서 파일을 전송하면 수신 쪽에서는 연계 파일을 수신 위치로 전송한 다음에 파일 내용을 수신 DB에 반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서비스 명세서인 WSDL을 작성 후 송수 시스템 간의 XML 기반으로 공유하게 됩니다. 수신 연계 응용 프로그램 구현이라는 것은 이제 WSDL로 기술된 운영 DB에 실제 연계 데이터를 반영해서 서비스 구현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자바 등을 이용해서 실제 이제 데이터를 XML 형태로 된 것을 실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장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계 파일의 데이터를 수신 시스템의 운영 DB나 DB에 반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처리 과정이나 기록하는 내용으로 구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절차를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계 테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쭉 읽어볼게요. 그냥 뭐 이렇게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연계 테스트라는 건 실제 이제 이런 다양한 연계 방식으로 연계 구조와 연계를 구성하고 구축을 했으면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송수 시스템과 수 시스템을 연계했을 때 데이터의 정합성과 데이터 전송 여부를 테스트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계 테스트가. 연계 테스트는 사전에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고 작성된 테스트 케이스를 활용해서 연계 테스트를 수행한 다음에 수행 결과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테스트하는 절차와 동일해요. 당연히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작성한다는 것은 테스트를 하는 어떤 절차, 그다음에 테스트를 하는 어떤 케이스들, 사례들 이런 것을 미리 설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수 시스템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들을 각각 도출해서 단위 테스트 케이스와 통합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게 됩니다. 단위 테스트 케이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송수신 시스템 간의 연계 데이터의 정상 추출 여부라든가 데이터 형식 체크라든가 데이터 표준 준수 여부 등을 테스트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합 테스트 케이스는 이제 실제 송수신 시스템 간의 연계 시나리오를 구성해서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테스트는 사실 이제 실제 연계할 때 연계가 데이터가 잘 전송이 됐는지 어떤 세부적인 어떤 단위의 어떤 테스트하는 거라고 할 수 있다면 통합 테스트는 실제 이제 전체적으로 연계하는 시나리오를 짜서 실제 연계가 전체적으로 흐름상의 연계의 어떤 프로세스 상에 문제가 없는지 전체적인 구조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연계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한 다음에 연계 테스트를 수행하죠. 그래서 연계 테스트 케이스에 따라서 시험 항목이 처리 절차에 따라서 실제 연계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테스트해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송신용 연계 응용 프로그램과 수신용 연계 응용 프로그램 각각의 테스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연계 테스트 수행 결과 검증. 그래서 실제 이제 테스트를 수행한 다음에 동작 단계별 오류 체크를 하고 오류 발생 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해당 부분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송수신 연계 테이블을 통한 트랜잭션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프로세스 구간별 예외 처리 방안을 고려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계 테스트까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이제 3장 통합 구현에 대한 세 번째 연계 내외부 연계 모듈 구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